네, 미일 두 정상 간 회담으로 보다 구체화한 아태 지역의 전략적 외교 구상은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미국과 일본 주도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인도, 호주 등과 연대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항하자는 겁니다. 청와대 김현철 경제부장관은 오늘 인도태평양 라인에 우리가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퍼시픽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외교적인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편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의 경제협력 포럼인 1대1로 정상 포럼이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합니다. 1대1로는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를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해양판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는 중국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 교역 시장인 아세안 국가들을 찾아 동남아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신남방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강력한 경제협력 의지를 담은 신북방정책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양국 간의 이른바 9개의 다리를 놓자는 것으로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등 9개 분야에서의 동시다발적 협력 구상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N 시사 라이브 전환기의 세계보기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하니 조금 풀리는데요. 아직도 좀 긴장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노이에 있었던 트럼프, 김정은 간의 회담을 해설하고 또 예측하고 해설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철 내정자, 통일부 장관 내정자, 통일연구원 원장의 평화협정 시안, 이분이 원장으로 있을 때 만든 평화협정 시안을 공개하고 또 해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협정, 평화협정 내용도 충격이지만은 이 평화협정 시안을 가지고 하노이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있기 직전에 상하이로 이것을 갖고 달려가서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것을 세미나를 갖는 그런 시간을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가졌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 평화협정 관련돼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의견은 미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잘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하필 중국과 상의를 한다. 어떤 상황일까요? 어쨌든 저희가 이 상황 말고도 지금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몹시 저자세다, 이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일까? 정말 쉽게 말하면 아주 꼼짝을 못할까? 이것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중국에 날아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을 되풀이한 셈입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외교 현안이 된 미세먼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답은 이랬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게 우리에 영향을 주고 또 계절에 따라서는 우리 강토내에서 발생하는 게 또 중국 쪽으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중국의 주장과 닮았습니다. 我不知道这个是韩国方面是不是有充分的依据韩国的雾霾是来自中国的 여러분 이미 이 영상은 보셨죠?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지금 외교부 장관께서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지만 한국 것도 날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뉴스를 크게 탔는데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이 뉴스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대서특필될 정도가 된 것은 미세먼지는 누가 봐도 중국의 은인이 있다. 이것은 뭐 사실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한국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영역에서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갑자기 경유차 얘기를 하고 한때는 고등어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다 남의 다리를 걷고 있나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기 때문이겠죠. 이제 여론이 이제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직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미국의 나사와 공동으로 이 원인을 이제 찾아가겠다 이런 발표를 하니 이때까지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자신들과 관계없다라고 주장했던 중국에서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식으로 항구시보를 통해서 여러분 항구시보는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중국의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매체잖아요. 그 항구시보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이겠죠. 그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중국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뭐 전혀 그 이견이 있을 수 없고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미세먼지는 중국발 화학무기다. 왜냐하면 황사 같은 그런 자연적인 원인 말고도 중국의 공해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이충건 박사님의 이충건 TV를 10만 이상, 몇십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시청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익히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국제정치학자이고 뭐 저명하신 분이지만 대중적인 스타가 되기에는 너무나 이런 강단에서 활동을 했던 분인데요. 이런 그 강단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이충근 박사님의 국제정치에 대해서도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것이 저는 그렇게 고무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은 뭐 장바구니 이런 거 관심을 가지고 또 각자 생업에 관심을 가지지 이렇게 거대 담론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지금이 뭔가 새로운 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거대한 새로운 판이 바뀌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못 읽으면 어떤 결과가 될까? 우리가 1세기 전에 그 교훈을 절실하게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 카스라 테프트 조약 사실 밀약도 아니고 조약도 아니고 그냥 이런 대화록인데요. 카스라 테프트 그 대화록 이것이 상징하듯이 미국이 1세기 전만 해도 상당히 한국을 우호적으로 보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간 파천 같은 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종 황제께서 그 당시에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잘 판단을 못하고 아직 짜르 체제에 있었던 러시아 공간으로 이렇게 그 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한국의 상황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봤다 이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적어도 1세기 전에 우리의 지도자들이 세상을 제대로 읽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로 우리는 식민지 강점기를 겪는 그런 큰 역사의 아픔을 그렇게 당했는데요. 어쩌면 지금도 이 시대에 대한 제대로 된 극복을 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그냥 필부로 살았던 많은 분들이 국제 정치에까지도 깊이 관심을 가질 정도가 됐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머리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해결할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저희 MPK, New Paradigm of Korea, 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정식 명칭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MPK가 창설된 것도 창립된 것도 바로 이런 상황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MPK는 1년 정도 준비 모임을 가지고 이제 4월 8일에 본격적으로
사단법인을 창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월 8일에 저희가 창립식이 있고요. 사단법인 창립식이 있고, 그리고 7시에 탄핵과 법치라는 제목으로 차명성, 도태우 두 변호사님께서 세미나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010-4040-1799로 참석하실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VON은 Voice of the MPK,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공식 목소리입니다. Voice of the MPK, 새 한국의 목소리. 이 VON은 역시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어떤 그런 매체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이 새로운 패러다임, 그 실체에 대해서 저희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찾아가는데, 오늘 이 전환기의 세계복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필 이 정부는,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인가,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세먼지조차도 이제 이 새로운 국제정치와 관련돼 있다, 이거 참 심각한 새로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미세먼지보다 조금 더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 질문을 답을 접근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크게 4가지 키워드를 소개하는, 자세한 설명보다는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키워드는 먼저 1대1로, 중국의 1대1로라는 원 벨트 원 로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주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안보 체제, 이것이 2번째 키워드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 이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왜 현 정부는 이렇게까지 중국의 저자세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MPK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MPK도 이렇게 장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좀 더 잘 조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싱크탱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 MPK를 만들고 처음부터 국제뉴스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국제뉴스반은 좋은 뉴스, 국제 뉴스를 찾아서 세계 여러 곳에 이제 있는 분들이 번역을 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임을 가져서 이것을 한 줄 한 줄 강독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혹시 이 MPK의 국제 뉴스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010-4040-17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전환기의 세계보기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2주에 한 번 나누는 이 심도 있는 국제뉴스 토론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가 읽었던 2개의 아티클은 오늘 주제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저희가 이번에 읽었던 이 2개의 아티클을 좀 소개를 하고 설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사진 한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이세요? 네,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되게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읽었던 첫 번째 기사가 In these divided times is civility under siege, 이런 기사인데요. 이렇게 분열된, 이렇게 4분, 5분 분열된 시대에 예의범절이라는 것은 포위되었나, 이런 제목입니다. 시민의 교양이라는 것은 구워 삶아 먹어버렸나, 뭐 이런 시쳇말로 이런 뜻입니다. 이 지리멸렬한 시대에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예의가 없게 된 것인가, 이런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 이 사파에 이 휴대폰을 보면서 막 얼굴을 붉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civility라는 단어는 사실은 한국에서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의가 바르다, 교양이 있다, 공손하다, 점잖다 이런 어감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그 번역을 해주신 분이 시민적 교양이라고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사를 내보낸 매체는 NPR이라는 매체입니다. National Public Radio.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KBS 비슷한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라디오 방송인데요.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고 이 NPR 방송은 이렇게 튀는 내용을 잘 보도하지 않고 상당히 이렇게 중립적이고 잘 뉴스를 만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필 이 NPR에서 이런 제목을 갖고 와서 기사를 쓸 때는 사실 지금 미국에 뭔가 심각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정치적인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증오하고 있다. 지금 한국도 촛불 태극기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더 심해져서 서로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도 SNS를 보면 완전히 양분되어서 서로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그렇게 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빌리티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기자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단 대통령 자신도 그렇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그다지 예의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 기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기사가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사진 지금 보이십니까? 그 영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금방 이제 뜻을 아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마이크 폼페오 지금 국무장관, 지금 외교죠. 국무장관을 칭찬한 내용입니다. 폼페오 장관 정말 일 잘해. 난 정말 자랑스러워.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임자였던 틸러슨 장관은 정말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었어. 능력이 없었어. 그리고 덤하다, as a rock. 정말 이 바이톨처럼 이렇게 무디다. 그러니까 정말 무뚝뚝하고 무디다 라는 뜻도 있고 좀 아주 스마트하지 않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바이톨처럼 이렇게 그 무뚝뚝하고 무딘 사람이었고 그리고 내가 갈아치우기를 너무 잘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게을러.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틸러슨 장관 전임자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정적도 아니고 자신과 같이 일했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말할지 이렇게 말해도 기분이 안 상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이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사이가 좋으면 막 이런 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 미국 와스프 백인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칭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심하게 이렇게 비꼬고 또 비판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런 그 대통령부터 이러고 있으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겠나 이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그 결론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몇 페이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런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두 패로 쫙 갈려서 서로를 너무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but 이렇게 말했어요. but 이렇게 But the United States has survived even more divided times in the past. 과거에 이것보다 더 분열되어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살아남았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남북 전쟁 때도 겪었고, 그리고 민권운동, 흑인 민권운동, 그때도 거의 뭐 내전에 비슷할 정도로 엄청난 전국적인 랠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 반전운동도 엄청난 수준이었고요. 전 미국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살아남았다. 말하자면은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욕설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총을, 내전을 일으켰던 그런 종류의 역사적인 경험도 있었던 나라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단지 이 나라가 endure, 견뎠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상황을 만들었다, 오버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교양이 없고 서로 예의가 없는 incivility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은 rewriting을 가져왔다. social contract, 사회적인 새로운 계약을 재작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폄하되었고 또 이렇게 배제되었던,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더 많이 포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다. 말하자면 이 예의가 있고 서로를 존중한다, 서로 대화가 된다, 이런 상황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민권운동 시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은 참 상상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흑인과 백인이 같은 수도꼭지에 물을 마시지도 못했고, 같은 레스토랑도 못 갔고, 결혼은 물론 못했고요, 같은 버스도 못 탔고, 그런 상황이 1세기도 안 된 상황들이 있었죠, 미국에. 그리고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 차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불법이 되었죠. 이것을 불법으로 만들어낸 소셜 컨트랙을 새로 작성하게 된 것은 이런 예의 없음을 넘어서서 비난하고 비판함을 넘어서서 거의 총구를 겨누는 그런 정도까지 갈등을 겪고 이 정도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때는 이렇게 엄청난 그런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페이지를 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 한 페이지를 지키자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의 범절을 지킨다는 것, civility has been about making sure that the status quo, 이 status quo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국제정치에서 아주 흔하게 쓰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현상을 유지한다. 말하자면 어떤 현상 유지 또는 하이어러키, 어떤 위계 질서를 그대로 making sure, 아주 확정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에 기여해왔다, 이 뜻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서로 예의를 갖추고 예의 범죄를 지키고 교양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다, 이렇게 현상을 유지할 수 있을 때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사회적인 인종적인 불평등이라든지 이 성불평등이라든지 계급 불평등,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해결을 하고 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상을 유지하려고 할 때 civility, 사람들이 예의를 지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주리 대학의 린 이타가키 교수가 한 말인데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종종 말하자면 점잖은 civil racism, 점잖게 아주 공손하게 인종주의를 표방할 때일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린 이타가키 교수는 이런 표현을 쓴대요. She defines, 마지막 줄을 보면 it as maintaining civility at the expense of racial equality. 말하자면은 인종적 불평등을 대가로 해서 이렇게 예의 범죄를 유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 장을 소개를 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이 무교양, 심하게 말하면 세비주라고 하죠. 이런 거의 야만에 가까운 그런 증오, 이런 상황도 어쩌면 이 미국의 상황과 좀 빗대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패러그래프를 더 보겠습니다. To what purpose is civility going to be used? 이 장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의 범절이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옳은가? 더 간용하고 포용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치적 논쟁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뭔가 논쟁으로 해결을 할 때 그때는 서로가 이렇게 인신공격도 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의를 본질을 지킨다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논쟁을 하게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오래된 위계 질서와 현상 유지로 후퇴하게 하는 방법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서 더 공손하고 점잖아져야 할 때인가?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쓸 수도 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사회적 정의로,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점잖지 않은 것이 기묘한 것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좀 조용히 하세요. 서로 평화를 유지합시다. 서로 이해합시다. 상생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조차도 미국에서는 주로 이게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이제 갈등이 심하고 특히 이민 문제, 불법 이민 문제. 지금 이제 멕시코 등 이런 이 불법 이민 문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게 타협이 안 되는 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극단적으로 이게 타협이 안 됐던 것이 노예 문제였죠. 노예 해방. 나중에 흑인 민권, 그러니까 노예 해방 정도가 아니라 권리를 신장하는 문제는 한 세기 뒤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19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이 남북전쟁이라는 것은 노예를 해방시킬 것인가 해방시키지 않을 것인가 이 정도의 갈등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노예를 유지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굿 크리스찬, 되게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이 많았어요. 남부에 아주 보수적이고 그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유지하면서 현상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뭔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역사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승리하게 했거든요. 말하자면 어떤 나라든지 이렇게 서로 대화로 풀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기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미국에도 있었고요.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지 못하는 것과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이 미국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도 바로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과 차이가 있다면 그 갈등의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의 내용은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번 그 KBS 방송국에서 도울 김용옥 씨가 했던 발언이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이 갈등의 내용을 상당히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고 하고 신탁 통치 반대한 것을 잘못됐다고 하고 그래서 국립묘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파내야 된다. 여러분 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저는 같이 밥이 먹기 싫고요. 얘기하기 싫고요. 정말 외국 사람보다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집에 초대해서 자분자분 이렇게 차분차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설득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기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 발언을 듣고 이승만 TV의 이용훈 교수님,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님이시죠. 이용훈 교수님이 화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용옥 화적 사과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으로 북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특정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역사에서 결국 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그 신탁통치 반대라는 것은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산화를 막고 공산주의가 안 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3.1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발표한 구상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이 사실은 잘 들어보면
공산주의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신한반도 체제에 대해서 통일연구원 그 조모 박사는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일제강점기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공산주의 진영과 이 반공 진영 간의 이 갈등, 진정한 의미에서 이 냉전,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그 6.25 전쟁 한가운데에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약을 체결한 그 당사자는 아닌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2차 대전 때 서로 적이었던 일본과 미국이 이제 동맹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2차 대전 때 같은 편이었던 중국과 소련, 러시아는 이 조약 체계에 들어오지 않고 그때 적이었던 일본과 미국이 한패가 된다. 말하자면 공격수가 바뀌었습니다. 적과 아가 바뀌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제에서 그럼 새로운 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유를 택한다면 공산주의가 적이겠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새로운 적으로 규정을 하고 대소봉쇄 정책에 들어갔던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희가 공산주의를 막은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지금의 유엔 체제에서는 공산주의의 범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프랑스에서 발간한 그 공산주의 백서, 흑서라고 불러죠. 이 흑서를 따르면 이 공산주의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1억에 달하는 사람이,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인간성에 대한 말살, 훼손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북한에서도 똑같이 아직까지 공산주의의 그 고통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공산화 됐어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은 워낙 이런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눈 뜨고 있는데 코를 다 베어가 버리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전환기의 세계보기는 MPK에서 시도하는 좀 대중적인 버전의 세계 읽기입니다. MPK는 기본적으로 대중들을 위한 그 정보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출범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우 소수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현상 유지를 원하는 그런 심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도대체 예의범절이라는 것은 포위당하고 없나?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기사를 소개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을 KBS에서 그런 황당한 강의를 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과연 공산주의에 동의하는 다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 박수치는 사람이 거의 50%에 가깝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믿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숫자는 이 빨갱이들입니까? 빨갱이가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가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약속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는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스테이터스 큐어 현상을 유지시켜 주겠다. 지금 이대로 북한과 남한이 분단되어서 한국은 이 정도 3만 불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을 평화라고 부르고 이 평화를 유지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하는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파, 상당히 긍정하는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북한과 통일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안정과 평화를 계속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그 정권을 그대로 유지를 해가면서 북한 사람들이 고통을 좀 받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좀 평화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현상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MPK에서는 사실은 어느 순간 저희가 참 소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지 대중을 상대로 이렇게 방송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사람이라도 성각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먼저 깨달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저희는 조금 이제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현상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있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 1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현상 유지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지될 수 없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정말 참혹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살 일부가 썩으면 도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썩은 살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현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온몸이 죽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 현상을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는 사람들의 유혹에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권만 현상 유지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사실은 이 현상 유지파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권자가 대부분 현상 유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내면 깊숙이는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유지될 수 없는 현상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은 패배자의 생각입니다. 저는 MPK가 처음부터 제시했던 그 길, 지금 한반도 현상은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타파가 일어날 것이다. 현상은 타파될 것이다. 현상 타파의 신호탄은 사실은 2010년 국군의 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 청사진에 들어있다. 이제 북한도 자유로워져야 된다. 북한 사람들도 자유를 원하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현상 타파의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엄밀하게 말해서 최서원 씨의 잘못된 어떤 행동 이런 것 때문에 탄핵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 주창한 이 이니셔티브, 현상 타파적인 이니셔티브, 개성공단을 열고 닫고 그리고 이 현상 타파적인 북한 탈북자들을 안심시키고 이런 얘기들 때문에 저는 남과 북의 현상 유지파들이 모두 단합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을 다 찬성한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상당한 친중 코드를 비판하는 칼럼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중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 협력 파트너이고요. 지금 미세먼지까지도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파트너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적입니다. 중국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적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중국의 저자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1대1로입니다. 원 벨트, 원 로드 이니셔티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 벨트라는 것은 벨트라는 것은 육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로드라는 것은 여기 길이라는 뜻이 해로를 말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육로와 육상로와 해상로를 모두 이렇게 중국 중화에 맞춰서 이렇게 뚫어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어젯밤에 그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에서 하는 그 라이징 차이나 부상하는 중국이라는 좌담회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좌담회에서 빅터 차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때는 이 중국이 이렇게 적이고 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대립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다. 중국은 경제, 미국은 안보, 이렇게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둘 다 협력의 파트너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뭔가 이렇게 컨플릭,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 단선적으로 보면 전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도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교류를 계속했습니다. 말하자면 MIT 공대라든지 동경대학은 서로 학교 간에 교류를 하고 있었고요. 적이라고 해서 전면적인, 전반적인 적이 아닙니다. 교류하고 협력하지만 어떤 군사적인 부분에서 아주 칼같이 이렇게 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심지어 미세먼지까지도 이렇게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을. 이것만으로는 저희가 정말 미래상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1대1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 주 MPK 국제뉴스 그 시간에 다루었던 그 기사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중국의 1대1로 문제를 상당히 잘 다루고 있는 기사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먼저 그 기사를 보기 전에 사진 한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한 장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예, 이 사진은 그 지도죠.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이 지도는 1대1로를 그리고 있는 지도인데요. 해상과 육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상과 육로를 모두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데요. 중국이 여기에 정말 엄청난 돈을 들인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인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1대1로를 그 시진핑이 주창할 때 벌써 100억 달러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중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1대1로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좋습니다. 이것을 먼저 답을 해야겠습니다. 기사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1년 전쯤에 나왔습니다. 2018년 2월에 나왔던 이 Foreign Policy라는 미국의 상당히 보수적인 잡지에서 만든 기사인데요. Why is China buying up Europe sports? 왜 중국은 유럽의 항구들을 사들이고 있나?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이 1대1로를 베이징이 추구하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기사는 팩트를 아주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기사를 다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중에 제가 한 부분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기사가 유럽, 그리스, 특히 그리스 같은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항구를 사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좀 주의점이 있나? 우리가 어떤 면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그런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부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보고 계시죠? That rising influence is spooking many in Europe. 이 패러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갖게 되어서 유럽의 많은 국가가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투자가 치솟자 유럽 국가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경제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취하려는 것이 아닌지 미심쩍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코스코는 우리가 아는 코스트코가 아니고요.
중국이 새로 만든 아주 대형 이런 그 투자 회사입니다. 코스크는 10억여 달러를 투자하여 한때 폐쇄되었던 피레푸스 항구를 사들여서 단장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인권, 남중국해 문제 등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불리해진 중국에 대해 EU가 비난하려고 할 때 그리스가 나서서 저지를 했다. 중국 편이 되어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1대1로에 대해서 유럽조차도 우려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영향력 확대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중국이 지금 엄청난 매무드급 그런 그 회사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차이나 쇼핑 컴퍼니를 코스크로 합병을 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해운선, 항구, 해운업체 여러 가지를 문어발식으로 경영을 하는 그런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엄청난 저금리로 그 국영은행에서 대출을 뭐 수십억 달러짜리 쉽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1978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을 드라이브 할 때 공산주의 시스템, 공산당 시스템을 제거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데는 헨리 키신저의 중국관이 많이 이렇게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마 정설일 텐데요. 제가 곧 이 헨리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어제 CSIS 그 좌담회에서도 그 좌장이었던 분이 이 그 헨리 키신저를 인용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모든 나라가 모두 건국 신화를 갖고 있다. 그 건국 신화를 갖고 있고 자기도 라오스 같은 나라조차도 재미있는 건국 신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라오스는 거대한 이런 호박 같은 데서 나라가 나왔다고 하더라. 사실 한국도 그렇게 보면 뭐 곰과 호랑이 얘기를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국 신화가 있는데, 근데 중국 건국 신화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중국은 건국되기 이전에 이미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건국되기 이전에 이미 있었다.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표현이죠. 누가 나를 크리에이트하지 않았다. 누가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원래부터 존재했다. 중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참 다른 나라다라는 얘기를 시작한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국이 그렇게까지 다르다면 저희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달라도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먹으면 죽는다, 이런 것입니다. 굶으면 죽는다. 중국 사람도 죽고 북한 사람도 죽고 한국 사람도 죽습니다. 지금 세계 국제 질서는 뭐가 얼마나 더 다르고 문화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 이런 것을 논하는 시대가 이미 아닙니다. 저는 지금쯤은 헨리 키신저적인 그런 중국관도 크게 한번 이제 반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곧 꼼꼼하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헨리 키신저 박사가 항상 음모론의 주인 되는 것은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음모론이라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유포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적인 영역에 떠올라 있는 것으로 충분히 저희가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키신저 박사라든지 브레진스키, 이 삼국위원회 디렉터를 했던 브레진스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들을 이렇게 다 표현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책들을 통해서 그 생각들을 실현해 나가는 여러 가지 그런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짚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헨리 키신저적인 그런 중국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짚어봐야 되는 시대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1대1로의 중요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영향력이 사실은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 속에 들어있고요. 이 얘기는
헨리 키신저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중국을 도왔던 그 결과로서 1대1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민간 영역이 작아지고 없고 거의 없죠. 기업은 성공했고 사람들은 밥 먹고 살게 되었지만은 중국은 여전히 그 엄청난 자원을 국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있는 돈을 쉽게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퍼줄 수 있게 되었다. 지금 1대1로라는 것은 그 엄청난 자본을, 돈을 쉽게 시진핑의 생각에 따라서 투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차관입니다. 빌려주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나라에 하나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와 같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중남미까지 진출하고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좀 이렇게 저개발국들, 돈이 필요한 나라들을 엄청나게 유혹하고 있고, 마치 이완화, 중국 돈을 인민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어떤 경제권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1대1로, 여러분 지금 그럼 우리가 이 1대1로의 상황 속에서 한국이 여기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 자세인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이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받았던 40대, 50대 때문에 저 자세가 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저 자세가 된 것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의 1대1로는 현상 유지책이 아닙니다. 현상 유지 이니셔티브가 아니고요. 중국 중심의 적극적인 현상 타파 이니셔티브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선택권이 중국의 1대1로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안보체제, 이렇게 이미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 선택 말고 지금 이대로 계속 이런 현상 유지라는 것이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잠깐 제가 지도를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또 그대로 집에 있는 지도를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덩치가 큰 거대한 나라입니다. 더 거대한 나라지만 이렇게 인도로 이렇게 막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소련, 러시아로 막혀 있고요. 카자흐스탄,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 이 남중국해입니다. 남진해가 있고 이 남진해와 이 동중국해가 있고요. 이쪽은 한국과 일본에 주로 막혀 있고 이쪽은 중국이 자기 것이다 이렇게 종주권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중국이 엄청나게 답답하게 폐쇄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1대1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팽창이 어려워지고 특히 하루에 800만 배럴인가요? 엄청난 석유를 수입을 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 에너지를 쉽게 수송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기본적으로 1대1로입니다. 그래서 1대1로라는 것은 사실은 해양이 막혀 있기 때문에 생긴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2010년, 2012년 일본과 이 센카쿠에서 엄청난 충돌이 예상됐었고요. 지금 이 남진해, 남중국해에서도 또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바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아니면은 동해도 없는데 북한조차도 이 동해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내줄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현 상황 속에서 뭔가 길을 열지 않으면 안 돼서 만든 것이 시진핑의 2013년, 14년 1대1로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중국의 1대1로 이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현 정권은 그 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안보 라인, 안보 체제라는 것은 바로 이런 1대1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팽창을, 패권을 시도하는 중국을 포위하는 망입니다. 워낙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이니셔티브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은 아베 일본 수상이 먼저 제창한 것입니다. 인도와 손잡고 이 인도양에서 페르시아만에서 들어오는 석유가 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갈 때에 중국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해상 수송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특히 일본은 거의 99%가 모두 해상을 통해서 무역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해상로를 잃는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수송로라고 할 때 바다는 이 육로에 비해서 그 수송 비용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쌉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가 없다라는 것은 이 무역에 엄청난 그런 방해, 저해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석유 패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은 2차 대전 때도 일본이 이 진주만을 공격했던 것이 사실은 이 석유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제가 그러면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세이지 출판사에서 만든 책인데요. 에너지 국가의 생명선, 에너지 외교를 위한 팩트북이라는 책입니다. 이 팩트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 페이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82페이지 보고 계세요? 그럼 이 책에서 이 2차 대전 때 이 남중국해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패러그래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개전에도 석유의 안정적인 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일 전쟁이 개전되자 일본은 중국의 해안 지방과 인구 밀집 지역을 사실상 완전 장악하고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이름하에 아시아의 패자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에너지 자급을 이루지 못하고 석유 등을 미국, 영국, 네덜란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다. 1940년 일본의 석유 소비는 하루 10만 배럴 정도로 그중 80%인 하루 8만 배럴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원유 생산지와 수송로를 장악하여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유전과 말라카 해협을 포함한 남진해의 해상 수송로를 장악하려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은 전투기의 공격 반경을 영국의 거점인 싱가포르, 미국의 거점인 필리핀,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유전지대까지 확대하기 위해 1941년 7월 일본은 사이공을 포함한 인도차이나 남부에 진주한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원유의 공급망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지역 패권을 장악하고자 한 것이다. 일본의 이런 동아시아 패권 확보 기도에 대해 미국은 사실상 전쟁을 결심하고 1941년 8월 대일 석유 검수를 단행한다. 그 결과 일본은 자국의 해군 함대가 연료 부족으로 자멸하는 결과에 직면하고 결국 대미 개전을 하게 된다. 사실 석유 때문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너무 깊이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국가의 생명선, 이 책은 굉장한 미덕이 있는데요. 이 책은 국제 정치를 에너지라는 개념 속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 속에 정치와 경제가 결합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접근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파악하고 또 제가 오늘 던졌던 한국 정부, 지금 정부는 왜 이렇게 중국의 저자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도 이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지도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다시 지도로 봤을 때 중국이 결국은 이 에너지 수송로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1대1로 이니셔티브가 필요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지금 현상 타파를 통해서 더 경제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이 소비에트와 다르게 다민족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나름대로 경제적인 그런 성장이 더 필요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1대1로 이니셔티브라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 타파를 이해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얘기는 지금 한반도, 우리도 사실은 더 이상 현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중국이 현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대1로 개척에 나섰는데요. 전 세계 44억 인구를 이 1대1로에 몰아넣겠다. 이런 엄청난 패권을 선언을 했거든요. 이건 마치 1940년대 일본의 선택과 유사합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이래 엄청난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성장을 거듭하고 1912년부터 25년 대정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에는 사상의 자유도 거의 맥시멈으로 이렇게 열어주었습니다. 천황 제도를 도전하는 것 빼고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까지도 모두 허용하는 그런 엄청난 사상의 자유를 일본이 허용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일본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중심으로 갈 수 있다. 일본이 이제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근대의 초극론, 근대를 오버컴한다. 근대를 넘어선다. 이런 근대의 초극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대의 초극론이라는 것이 서양, 기독교, 근대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 일본이 새롭게 하혼, 일본의 혼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 수 있다. 바로 그것이 태평양 전쟁의 배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연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엄청난 군사 평창을 시도했던 그 상황, 그 일본의 상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몰고 왔습니까? 지금 중국이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바로 그런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키워드, 자유롭고 개방적인 Free and Open 인도 퍼시픽 이니셔티브라는 것은 새롭게 등장한 것입니다. 처음 아베 수상이 2006년 정도에 얘기했던 그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인도와 일본이 손잡고 이 해협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시도와 다르게 바로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가 본격화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한 이래 새로운 차원의 인도 태평양 안보 체제가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과 호주까지 포함돼서 호주, 미국, 일본, 인도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사각동맹 비슷한 것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1대1로에 있습니까? 지금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안보 라인에 있습니까? 그 사이 어디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이 어디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상이 타파되고 있는데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계속 지금 이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이 한국 유권자들의 구미에 맞추어서 문재인 대통령 방식의 평화, 문평화, 바로 이 평화에 취해 있는 한국 사람들은 현상이 타파되고 있는 세계 한가운데에서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2017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우리의
우리가 새롭게 주창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안보 체제에 들어오세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곧바로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No, 싫은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가감한 도발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먼저 주창했던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2019년을 살면서 지금 한국 정부는 아직도 1945년 이전을 살고 있습니다. 아간 파천했던 고종보다도 더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한미동맹에서 결코 끝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너무나 강고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그 자체로 한미일 협력체제입니다. 근데 일본에 대한 그 지독한 컴플렉스 때문에 아직도 한미일 체제를 부정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인도 태평양 안보 체제에 들어가지 않고 대신 아주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2017년 11월 이래로 본격화된 신남방 체제 세 번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 지금 신남방 특별위원회까지 대통령 청와대에서 만들었는데요. 신남방 정책 때문에 최근에도 말레이시아에 갔다 오셨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이 인도와 아세안 국가, 이 신남방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의 많이 대통령이 지금 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경제가 경제만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문화가 문화만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은 인도 태평양 안보 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그 반대급부로 제시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민감한 안보 사안, 정치적 사안은 배제하고 경제, 문화 이런 것들로 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하고도 잘해보겠습니다. 인도라든지 아세안 국가들하고도 잘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신남방 정책입니다. 여러분, 이 엄혹한 시절에 안보 생각은 하지 않겠다. 에너지 생각은 하지 않겠다. 에너지는 완전히 낭만적인 탈원전을 하고 안보는 이제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신남방 정책을 하겠다. 여러분, 이 신남방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은 모두 이미 정확하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함께 가고 있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인도 태평양 안보 라인에서 의도적으로 중국을 배제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이 센카쿠 문제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한 아베 수상이 제창한 그런 인도 태평양 안보 라인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안보 라인은 이미 새로운 가치 벨트로 제창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헤일리 주 유엔 대사, 지금은 사임했지만 헤일리 대사가 인도에 가서 어떤 모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안보 체제라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벨트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중국의 1대1로 거대한 국가 자본을 전 세계에 투하해서 항구를 사들이고 그리고 각종 육로를 개척하는, 해로를 개척하는, 심지어 인공섬도 만드는 이런 엄청난 패권에 대해서 그것은 권위주의적인 방식이고 잘못된 방식이고 신냉전이고
방어되어야 된다.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 1대1로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는 헤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이 헤매고 있는 이유는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입니다. 일본은 2019년입니다. 일본은 대화가 가능한 우리의 친구입니다. 1930년대 근대의 초국농가 대동아 공영권, 일본 중심주의에 헤맸던 그 망상가들의 일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지금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신남방 정책은 안보는 빼고 정치는 빼고 문화, 경제로 한번 아세안 국가 인도와 잘해보겠다. 그리고 신북방 정책, 이제는 에너지를 미국이 아니라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중동에 덜 의지하고 이제는 미국과 상관없는 러시아 가스를 좀 가져와 보겠다. 여러분, 러시아 가스가 싸지요. 물론 쌉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셰일가스는 액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송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면 쌉니다. 하지만 여러분, EU조차도 러시아 가스를 쓰다가 어려운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저런 상태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정적인 수송로를 만들 수 있으며, 북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러시아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까? 여차하면 다 줄 수 있습니다. 너무 낭만적으로 앞서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 많은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이 이니셔티브는 현상 타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주변국들을 모두 속국화시키려고 하는 현상 타파입니다. 지금 김현철 통일연구원이 제시했던 평화협정은 사실은 중국의 속국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사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켰는데 우리가 중국의 속국으로 들어갑니까? 열심히 다시 지켜야 됩니다. 자유는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과연 우리를 1000년 이상 괴롭혔는데 우리를 노예 상태가 아닌 자유로운 상태로 그대로 둘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심각한 허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청산별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삶을, 그리고 즐거운 삶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한반도,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이 표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이 신한반도 체제, 평화협력, 경제협력, 한반도 비핵 평화, 동북아 신안보, 신북방, 남북경제, 신남방 정책. 저는 이 신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속국으로 걸어들어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기 아름답지만 정말 자유에는 피가 묻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킬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강한 친구와 손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다시 노예의 길로 들어갈 구상을 하고 있을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진핑의 1대1로는 과감한 현상 타파,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현상 타파 이니셔티브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민주주의 벨트, 포물선을 그리고 과감하게 바로 이 시진핑의 신냉전 방식의
패권 추구를 막고 있다. 시진핑 행정부는 한국이 이 사이에 이 상황에서 중국 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감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만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바로 이런 상황을 문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그 심각한 컴플렉스가 한국이 지금 길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일본은 상당 기간 우리의 좋은 친구일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 한미일 체제는 우리의 생명선이다. 우리의 생명선은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은 일본과 미국과 그리고 해양, 자유로운 해양, 항행의 자유가 있는 자유로운 해양과 함께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와 중국, 그리고 현상 유지,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이대로 영원히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고, 그런 길에 섰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많은 나라가 잘못된 길을 가서 망했습니다. 망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아프가니스탄도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고요. 한때 이란에도 엄청난 자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 정말 좋은 것입니다. 예전에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동독 한가운데 섬처럼 떠 있었던 서베를린의 시장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서베를린 섬처럼 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난해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심지어 가난해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으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어야지 부강해집니다. 이제 북한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소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지만 MPK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소수의 목소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월 초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정립을 하고, 그리고 이사장 맹주선 교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자유와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헤매지 말고 제대로 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환기의 세계보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